근데 이게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투기 수요들이 좀 몰렸죠, 재건축 아파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겼는데, 우리가 부동산 가보면 여긴 조합설립 인가가 났는데 정말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정매가 안 되는 사유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건 청산이거든요. 자인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컨설턴트 김재경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재건축 전문 변호사 김예림입니다. 요즘은 청약 가점 어마어마하잖아요. 서울 같은 경우는 최저 가점만 해도 60점대 나오고 평균 가점이 막 70점대를 육박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서울의 신축 아파트를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점이 낮으신 분들은 구축 아파트만 가야 될까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신축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권리, 바로 재개발, 재건축, 입주권에 대한 기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재개발과 재건축, 사실 헷갈리는 이 두 가지 용어 및 규제 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한번 차이점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재개발 재건축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뭐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한번 여쭤보면 전혀 구분을 못하시는 분들도 꽤 되시거든요.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뭐 도로라던가 이런 기반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노후도도 좀 더 많고 이런 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이런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은 잘 갖춰져 있는데 집이 좀 낡았다 뭐 이렇게 하신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쉽게 생각하시면 뭐 재건축은 아파트 위주로 이제 하신다고 보면 되고, 재개발은 일반 단독주택이 많이 밀집한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재개발, 재건축의 차이는 일명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법적인 정의는 이렇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둘 다 노후 불량 건축물인데,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르는 결정적인 법적 이의는 우리가 기반 시설이 양호하냐 불량하냐로 가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 수준에서 알려고 하면 아파트를 진행하는 게 재건축, 우리가 빌라, 단독, 다가구 이런 데들을 진행하는 게 재개발,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누가 봐도 빌라 지역인데 재건축으로 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방배, 여기는 재건축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보게 됐을 때 실질적으로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는 꼭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클리너 시스템 통해서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재개발이냐 재건축이냐, 이 두 글자 차이가 규제를 어마어마하게 가르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규제 중 하나가 바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규제인가요?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그 말 그대로 재개발에는 없는 규제죠. 재건축 아파트에만 있는 건데, 이제 그 아무래도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사유재산권이 공공성보다 더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규제가 재개발을 위해서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기 수요들이 좀 몰렸죠, 재건축 아파트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규제들이 생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초과이익 환수제예요. 말 그대로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초과이익을 다시 환수해 가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어마어마한 규제이고, 강남 같은 경우는 최고 7억 2천? 시뮬레이션 돌린 결과 그렇게 조합원 1인당 부담하는 사업지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재건축 사업장들이 지금 거의 다 멈춰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재건축이 관리처분 인가가 나야 이제 좀 뭔가 이주 철거도 하고 가는데, 지금 관리처분 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 재건축 초과이익 분담금을 조합원들이 통보해야 되거든요.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령 관리처분 인가가 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전체 사업 기간 중에서 이주가 시작되는 시간부터 우리 금융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속도전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2018년도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했는데 그 이후로 제가 알기로는 이주에 들어간 재건축 조합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재건축 이슈들을 보다 보면 약간 좀 상반된 이야기도 들어본 것 같아요. 뭐냐면 바로 재건축 이렇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조합설립 인가도 잘 안 하고 하다가 근래에는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위해서 빠르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바로 그게 2년 거주 요건이 또 새롭게 생길 예정인데, 원래 이 재건축 2년 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우리 6.17 부동산 대책에서 나타났었잖아요. 근데 이 6.17 대책에서 원래 예정안은 2020년도 12월 달에 도정법 개정하면 그때 이후로 새롭게 조합설립 인가하는 재건축 단지들은 2년 실거주 안 하면 청산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그런데 아직 소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이 아직 소위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래서 3월 이후에 이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아무래도 재개발은 2년 거주 요건이 없는데 재건축은 2년 거주 요건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지금 기사도 떴잖아요. 네. 얘도 뭐 대표적으로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소유자, 즉 거주자보다도 세입자가 70%다. 이런 기사도 뜰 정도다 보니까 재건축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2년 거주요건이 엄청나게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빠르게 조합 설립 막 추진하고 있다. 이 부분도 재건축에 대한 대목 규제 중 하나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재건축에 대한 규제 차이가 또 어디에 있냐면 바로 전매금지에서도 있습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가 안 되거든요. 재개발도 규제가 있긴 해요. 이게 2017년도 파리 부동산 대책에서 나왔었던 규제인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이게 생겼었지만, 하지만 재개발은 예외 규정이 있었었죠. 2018년도 1월 24일 이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한 재개발 조합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가 나도 전매가 가능하다.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 전매금지 얘기는 들어봤었다 하더라도 지금 실질적으로 서울의 관리처분 인가는 재개발 지역들 다들 전매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 전매 제한 규제는 투기거래 지구에서 한정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지방이라든지 이런 데는 또 상관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 규제 차이점들, 재개발과 재건축 온도 차이 엄청나게 다르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변호사님이 혹시 좀 더 추가했으면 하는 규제사항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도 실제로 이제 그 전매 제한을 잘 모르셔서 모르고 전매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세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자녀에게 증여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조합설립 인가가 났는데 재건축 지역에서 전매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 현금 청산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들이 좀 있으신 것 같고, 2년 실거주 요건이라던가 뭐 전매 금지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청산자가 되시면 이제 그 현금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을 수령하고 나가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훨씬 낮을 수밖에 없으시죠. 왜냐하면 주변 시세는 계속 오르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집값은 그만큼 감정평가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뭐 많은 현금 청산 소송들을 했지만 거기서 만족하고 나가시는 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쵸. 아무래도 감정가액으로 평가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감정평가는 다르게 사업시행 인가일 그때를 기준으로 해서 그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평가 금액이 시세랑 엄청나게 괴리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뭐 개발이익이 사실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시세에는 굉장히 못 미치는 금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간혹 보시면 분명히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뭐 조합원 집이 양수 가능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물건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예외 사유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10년 보유하시고 5년 거주한 경우, 그리고 1가구 1주택인 경우, 뭐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양도가 가능하신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재건축 전매 금지라고 이야기했었었는데, 우리가 부동산 가보면 여긴 조합 설립 인가가 났는데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고 하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네. 정말 잘 따져보셔야 되는데, 왜냐면 전매가 안 되는 사유에 걸렸다라고 하면 이건 청산이거든요. 그렇죠. 진짜 잘 여러분들이 꼼꼼히 알아보셔야 되는데, 부동산 사장님들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대표적으로는 1세대 1주택자인데 10년 보유 5년 거주, 혹은 조합 설립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사업시 인가가 안 났다든가, 사업시 인가로부터 3년 동안 착공이 안 됐든, 아니면 착공으로부터 3년 동안 준공이 안 났다, 이렇게 대표적인 사유들이 있는데, 이런 요건들을 갖다가 잘 맞춰야 돼요. 방금 전에 제가 3년 같은 경우도 3년 동안 또 보유를 해야 돼요. 내가 아직 조합 설립 인가 났는데 사업시 인가가 안 났어, 3년 동안. 그래서 나는 거래가 가능한 줄 알았더니 아직 내가 2년밖에 보유를 안 한 사람은 또 청산이다. 이런 부분들도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재건축 거래하실 때는 이런 부분도 꼭 잘 따져봐야 된다 라는 부분들도 일러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재건축 같은 경우는 사실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재건축이 뭐 규제가 너무 많다라고 했었지만 사실 좋은 재건축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재건축들이 있거든요. 그 기준 일자가 바로 2017년도 12월 31일 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 조합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안 걸린다. 우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한 엄청 유명한 단지도 있잖아요. 장원동과 반포에 있는 바로 신반포 3차 경남아파트 레미안 원베일리, 그리고 신반포 4지구 메이플자이가 엄청나게 유명한 이유가 위치가 좋아서도 있지만 얘네 말고는 재건축 단지들이 다들 올스톱 되다 보니까 강남의 마지막 신축 아파트 타이틀을 가져가 있다, 이런 식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는 이유가 여기도 있는 것이죠. 우리 변호사님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이야기해 주시긴 했는데, 도대체 얼마나 무섭길래 이렇게 시장이 요동치는 걸까요?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이제 어떻게 산정을 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준공 당시의 집값, 이게 공시 가격으로 하거든요. 집값에서 이제 개시 시점의 집값, 그거는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당시의 집값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뺐는데 거기다 이제 건축비라던가 정상적으로 올랐을 가격 비율 뭐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해서 초과이익이 3천만 원이 넘으면 거기에 대해서 조합원 1인당 10%에서 50%까지 최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그 헌법재판소로 갔었죠. 그래서 개인의 재산권을 너무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한남 연립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뭐 한남 파라곤 아파트가 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헌법소원을 제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헌법재판소로 갔는데, 이게 5년 만에 그 미연이 아니고 합헌이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헌법
판결이 엄청나게 이슈가 많이 됐었었는데 그때 또 되게 재밌었던 이슈가 하나 있어요. 일단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위헌이 아니라 합헌이다. 이 얘기도 논란이 있었었지만 사실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헌법 소원했었을 때 아니 재건축은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고 재개발과 약간 좀 이거 형평성이 어긋난 거 아니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나왔었냐면 이거 재개발은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차등을 주는 게 당연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네. 판결문이 나왔었단 말이죠. 아예 이제 비교할 수 없는 집단이다 뭐 이런 취지였는데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한남연립 같은 경우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준공이 완공이 됐기 때문에 조합원들 소유권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 부과는 조합한테 먼저 하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이제 조합이 이렇게 한남연립처럼 없어져 버렸다라는 경우에는 이제 준공인가 당시에 조합원한테 부과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자체에서 다 일일이 찾아가 지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게 지금 사실 이제 분담금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또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사실 이렇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엄청나게 세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또 묻는 것 중 하나가 재개발도 초과이익 환수제 생기는 거 아니에요? 라는 우려가 많은데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헌법재판소 판결 이 내용이 정말 중요한 내용 중 하나죠. 재개발과 재건축은 다르다라고 판시를 했다 보니까 재개발은 상대적으로 규제들을 싹 피해 나갔다.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 그럼 앞으로 대표적인 구도심, 서울 같은 곳에서 신축 아파트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비사업밖에 없거든요. 빈택지가 없잖아요. 근데 재건축은 이렇게 규제가 많던 거죠. 지금 이야기한 것만 정리해 보더라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야기했었죠. 전매금지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2년 실거주 요건 이야기했는데 사실 재건축은 하나가 더 있어요. 안전진단도 정말 큰 이슈 중 하나인데 이것도 참 말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재개발과 재건축 두 가지를 비교해 보려 했었을 때 재건축 규제가 너무 많다. 그래서 재개발이 각광을 받는 부분들도 있고 재건축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 재건축에 투자를 했을 때는 관리처분 인가가 언제 났느냐? 2017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들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니까 여기까지는 주목해 보시면 좋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공공성이 더 강조가 되는 사업이잖아요. 재건축에 비해서 그동안은 그랬죠. 그렇다 보니까 뭐 임대주택도 의무적으로 뭐 공급을 해야 되는 비율이 정해져 있고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많이 이제 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재건축에 굉장히 투자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이 몰렸었죠. 그런 이유들 때문에.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많은 규제들이 나오면서 재개발로 상대적으로 눈을 많이 돌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정비구역이 아직 지정도 안 된 곳에 굉장히 과한 프리미엄이 좀 붙어 있다던가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재개발은 구역 지정이 절차법이거든요.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할 테니까 아무래도 자이TV 구독하시는 분들은 꼭 다음 편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면 볼수록 똑똑해지는 자이TV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